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뭐 요즘은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사실 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전당대회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는 더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 약간 과열 양상 같은 거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 근데 저는 전당대회를 많이 봐서 그런지 네.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보수정당 전당대회가 가장 치열했던 것은 2003년에 최병렬 서청원 대결가 아주 가장 격렬했고 2006년에 강재섭 이재호 격렬했고요. 그 다음에도 뭐 홍준표 안상수도 있지만 2014년에 김무성 서청원 그렇죠. 그렇게 1, 2등 간에 엄청난 세력전이 있고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어대안이라고 하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거는 아니겠지만 대세는 한동훈이다 이거는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치열함의 정도는 과거보다는 뭐 굉장히 그런가요? 낮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보수정당의 전당대회로 보면 전체 역사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과열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일타 박성민에서 어떻게 판을 읽어주셨냐면 두 가지 관전 포인트로 판을 읽어주셨어요.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던진 최상병 특검안 주도적으로 하자는 그거 일주일 동안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거 보셔라. 요게 중요한 포인트다. 또 하나는 2등 싸움인데 2등이 누가 되는지 그거 보셔라. 여기 두 가지 짚어주셨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의 상황 어떤지 그 두 가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어대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때 어대안이라는 건 어차피라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 선거에서 어차피란 말은 없다. 근데 대자는 뭐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뜻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대세는 한동훈인 건 분명히 맞아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때 어대안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인데 지금 어차피 대세는 한동훈. 예, 그 대세는 한동훈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그 최상병 특검 논쟁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배신 논쟁 이게 1라운드 논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갤럽이 발표한 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를 제가 주목하는 거는 민심 20%가 전화면접으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그 전당대회 방식으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섞어서? 예.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도 그렇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못 들어오게 배제하지만 무당층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방법대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쭉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방법칙대로 했다기보다는 그 늘 갤럽이 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 55% 지지를 받았다 하고 맨 마지막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가지고 따로 봤더니 거기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38%, 원희룡 나경원이 각각 15%, 윤상현이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만 보면 72%거든요. 네 분의 합이. 28%를 빼고 모른응답을 빼고 요 28% 뺀 72를 100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 50% 정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신 8대 민심 2 할 때 그 20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50%를 한 번의 한동훈이 조사지만 가져간다. 이제 트렌드를 봐야죠. 그렇죠. 요거 이제 50이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관측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심보다는 위원장들의 현역 의원들의 그 장악력이 좀 있는 당심 쪽보다는 민심 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 무당층 중에서 좀 더 강세일 거다 상대적으로는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본 거기 때문에 여기 80% 차지하는 데서 50보다 못 미치면 일단 결선 투표 가는 거 아닙니까? 평균 50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는 조사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당원이니까. 당원이기 때문에 캠프에서는 할 텐데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나오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요 흐름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은 봤는데 그 한 번만 갖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1%라도 왜냐하면 거기가 50% 정도니까 당심 쪽에서 50이 안 된다면 그건 결선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논쟁 이후에 이번 주에도 뭐 갤럽이 그걸 또 발표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게 좋겠고 전체적으로 2등 싸움은 아무래도
친윤이 좀 지원하는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는 조금 세고, 그러니까 일단 나경원 후보는 인지도가 워낙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민심에서 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원희룡 의원을 압도하지 못하고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심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원희룡 후보가 앞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봅니다. 그 조사는 알 수가 없어요. 당심 조사는 저희가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유추해 보는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당원만 딱 찍어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이거는 뭐 발표가 될 리가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여론조사 얘기 나오면 늘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당심 8대 민심 2라는 이 룰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될 텐데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걸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그 민심 20에서 한동훈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가져와야만 조직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주 압도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선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신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가지고 38%를 얻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어차피 그 응답하지 않은 분 빼고 계산을 다시 할 테니까 그렇게 보면 한 50% 정도인데 당심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약하면 그거는 1차에서 끝낼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들고 일단 관전 포인트는 그때도 저희가 이건 어차피 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이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재는 그래서 이제 1차에 끝내지 못하고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그게 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5일 뒤에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5일 뒤에는 한동훈 위원장 찍었던 분들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1차에서 끝내는 게 좋은데 예, 지금 흐름은 아직 잘 모르겠고 이건 뭐 간단한 1차에 다 끝낼 거라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물어보면 주위에도 물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 그럼 뭐 그냥 1차에서 끝내지 않겠어요. 다들 이렇게 그리고 결선 가도 이길 겁니다. 이렇게들은 얘기는 하는데 저는 1차에서 끝낸다는 게 소수파인 것 같긴 한데 그 갤럽 데이터를 보는 순간 이거 1차에서 끝낼 수 있을까? 이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낸다는 게 다수파이긴 한데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걸 보고서 박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좀 갸우뚱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 한국갤럽의 조사 개요 말씀드리자면 25에서 27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1,002명 대상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부 이걸 관전하실 때 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전체로 그 한동훈 네 분이 얼마가 나왔다고 하는 조사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 두 번째 국민의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어떻다 이것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보는 건 당원들도 그 흐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요거는 비슷하게 움직일 거 아니냐라는 걸 유추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보는 거지 실제로 봐야 되는 그 데이터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요걸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배신자 프레임으로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반격하고 있는데 뭐 윤상현 후보도 요건 통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건 2015년 6월 25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했고 그 뒤에도 이제 이게 유승민 의원이 극복을 잘 못해서 그때 또 탄핵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증폭된 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증폭이 됐어요. 처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 당신 이렇게 키워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오래 연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명된 게 아니라 이걸 더 강화시킨 측면이 좀 있고. 그럼 대통령은 배신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반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대. 왜 뒤집어 말하냐? 액면 그대로도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정치인은 맥락상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좀 더 강화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김현정 쇼에 나와서 얘기하셨나? 진짜 배신은 정권 잃지 않는 거다. 여기서 했어요. 그 얘기도 했고 최상병 특검도 민심이 원하는 거니까 그걸 안 받을 도리가 있냐?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그 순진한 거 아니냐? 이 모든 거는 난 윤 대통령과 배신은 모르지만 차별화는 분명히 하겠다. 그 얘기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지지해줬던 분들을 배신한 거는 윤 대통령 아니냐? 이 얘기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러면 누가
국민을 배신했냐 안 했느냐 이 싸움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그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차마 입으로는 그럼 뭐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말은 생략 가로 안에 생략하고 자기는 국민 배신하지 않는 걸로 그 대답으로 가름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세에서 뭐 배신자론이라든가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게 잘 안 먹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뭔가요? 하나는 기대감이죠. 이 당이 좀 변해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민심의 반응도 하고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옳죠. 그 얘기에 대한 동의가 있고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할 것 같고 대통령한테도 뭐 치받으면서 할 것 같고 그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역시 대통령한테 좀 화가 나 있고 여전히 이 노선 한동훈과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가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 당에 가야 될 기조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고 있다. 요거 때문에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려는 뭐냐면 그 다 맞는 말인데 뭐 배신 뭐 이런 거 우리는 뭐 거기는 그 동의하지 않지만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하면 그거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 대표하고 갈등 때 총선 지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심지어는 지난 총선 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것도 봤는데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 그거는 뭐 홍준표 시장도 원희룡 후보도 다 얘기했습니다만 97년도에 이해창 후보 김영삼 대통령과의 갈등이 한나라당 10년 야당 만든 거 아니냐. 또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동영 후보의 갈등이 10년 민주당 야당 만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뭐 민심 따라가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지만 대통령한테 충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무슨 굴종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 충돌이 있으면 정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다. 이건 당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을 좀 유보하고 볼 겁니다. 요 싸움이죠, 이제. 하하. 배신자 프레임이 과거같이 막 통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 불안함, 당정 갈등이 가져오는 폭망의 케이스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함이 어떻게 작동할 그때는 것인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심의 정점이 있을 때 직접 그냥 바로 그거예요. 그거. 연일 얘기했잖아요. 연일. 아니 뭐냐면 아까 김재원 전 최고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 배신 당했소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배신 당했소라고 인정을 해줘 버렸는데 이번에는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은 안 통할 거다.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역풍 불겠지?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실제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하고 2014년에 충돌이 있었고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간뒀잖아요. 그리고 2015년 말에서 2010년 넘어갈 때 총선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갈등이 또 있었어요. 네. 이 갈등 때문에 결국은 총선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총선 진 거에서 끝인 게 아니라 탄핵 국면이 왔을 때 탄핵 때문에 보수가 분열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봐요. 이미 2014년 15년에 분열했기 때문에 탄핵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으로 연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탄핵을 뭐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분위기가 스멀스멀 그렇게 간다. 그렇게 이제 분열이 되면 그 최상위병 특검 문제도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슈에 거기에 그 동조하는 명분을 준 거기 때문에 당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걸 좀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다 스크럼을 짜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스크럼 짜고도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후보들의 공세와 거기에 동의하는 당원들이 얼마가 될 거냐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참 좋은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를 하고 또 기대도 할 만한 분위기긴 한데 지금 이번에 딱 보니까 이거는 당권 레이스라기보다는 그 대선 레이스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하고 차별하는 뭐 불문가지인데 그러면 이거 또 탈당하겠다, 출당하겠다 이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거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이제 뭐 지역 순회 연설 또 토론회 여기서 얼마나 잘 방어를 해내는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해가 됐어요. 과거에 그 박근혜 탄핵도 결국은 그 분열부터 한참 전에 분열부터 스멀스멀 시작된 거다라는 그 기억을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다. 꺼내고 있는 거다. 그때 이런 뭐 말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야당이 다 이탈이 없었다면 162명이 찬성했다고 이제 네. 우리가 지금까지 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배신자인데. 아니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한동훈 대통령 저 후보가 대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지금 팬덤, 단단한 팬덤이 생겼는데 이미 분열은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후보가 그러니까 한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뭐 안 되면 그거 이제 한번 유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배신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국민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민심을 따라가야 되고 최상병 특검도 그런 기조예요. 그러니까 반박하는 쪽에서는 아 그럼 민심이 원하면 한동훈 특검도 받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수사로 이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죠. 누가 도대체 한동훈 특검을 하자 그랬냐. 최상병 특검을 제3자 방식으로도 하자고 얘기하니 그게 민심 때문에 하자는 거면 그러면 민심이 하자면 이것도 받겠냐고 물어본 거지. 누가 한동훈 특검 하자 그랬냐 이제 이런 반론인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과 민심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당위론적으로 옳은데 예. 아까 김무성 대표도 유승민 원내대표도 또 이해창 후보도 정동영 후보도 예. 민심을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고 못 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다 일면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예. 그 얘기가 결국은 갈등과 충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좋든 싫든 이해가 됐어요. 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1위 주자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인터뷰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전체를 보면 대선 나가려는 주자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자기는 당당하게 권력의 눈치 안 보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제 민심에 따라서 자기는 또 그게 그 떨어진 분들의 다 생각일 거예요. 우리가 민심에 제대로 호응하지 못했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난 2년 동안 한 것은 그 민심하고 다른 길을 간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또 총선 대표 이후에도 크게 변한 거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건 맞는 얘기인데 경쟁 후보들도 그건 다 인정을 해요. 윤상현은 뭐 수도권 위기론과 뭐 그 점도 뺄셈 정치 안 된다고 얘기해왔던 분이고 말씀하셨죠. 원희룡 후보도 네. 이번 선거 패배는 네.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 얘기도 하고 난 레드팀 두겠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네. 그분 스타일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윤상현이든 옛날 뭐 김기현 대표처럼 그렇게 갈 분들은 아니라는 거는 또 당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좀 있어요. 정책 경험이 많고 그리고 대통령이 총선 전과 후가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처럼 못하니까 이 당대표들이 당을 한동훈 위원장이 걱정하는 그 부분 변화, 민심 그런 쪽으로도 좀 이동시킬 거다. 다만 다른 분들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은 뭐 당정 일체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처럼 약간의 그 차별화를 하면서 시끄러움은 좀 덜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만 민심에 지금 반응하고 있고 그런 후보다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은 조금 버려야 될 것 같고 경쟁자들도 뭐 배신자다. 뭐 이 사람 되면 탄핵 간다 이런 협박은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제가 사실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건 인터뷰 스킬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나머지 세 분이야 워낙 오랫동안 인터뷰를 해오신 분들이 너무 잘하고 봤거든요. 여기 출연하신 거 봤어요? 뭐 여전히 제가 뭐 다른 방송 나간 것도 봤는데 그동안 왜 인터뷰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말 잘하던데. 인터뷰 거침이 없잖아요. 이분은 장점이 뭐냐면 나경원 의원하고 반대인데 나경원 의원은 누구를 이렇게 후벼파거나 모나게 하거나 분명하게 기다 아니다 말하는 분은 아닌데 이분 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책을 쓸 때도 정치인은 주도하거나 반대하거나 모르겠으면 침묵하는 게 낫지 동조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은 주도도 분명히 뭘 하겠다, 뭘 안 하겠다도 분명히 밝히는 분이에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나 뭐 하겠다, 뭐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하고 나와 있는 후보군들 중에는 원희룡 후보가 그 다음에 또 뭘 하겠다, 뭘 안 하겠다가 그 다음으로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좀 있고 나경원 의원은 대체로 이제 이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분은 아니고 이제 그런 분이긴 한데 그 리더십이 그렇죠. 또 장점일 수는 있는데 정책 팬덤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찬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불리 따지지 않고 딱 하는 스타일인데 한동훈 위원장 제가 보기 검사를 하셔서 그런지 똑똑해서 그런지 뭐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어느 방송에서 그랬죠. 그 윤태곤 씨가 잘 아는 말 윤 대통령 얘기는 해례본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해석본. 어디서 또 그
왜 정치인이 해례분이 필요하냐. 그 얘기 들으면 되지. 얘기를 했는데 다만 요 얘기는 했어요. 왜 잠깐만 뒤집어 말하냐. 내가 말하는 액면 그대로 보면 되지. 그런데 정치는 그 맥락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또 맥락을 해석하니까 그건 좀 그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여태까지 왜 인터뷰 안 했나 모르겠다. 약간 그럼 노무현 스타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연설하거나 혹은 인터뷰하는 스타일이? 저는 뭐 찬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유불리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옛날 책 쓸 때 이러지. 성공하는 대통령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더 크려면 반대를 즐겨야 된다. 정말로 성공하려면 반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걸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약간 스타일이 뭐 인간적인 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결이 완전히 다른데 이분은 완전 엘리트고 그분은 밑에서부터 왔는데 그건 다르긴 한데 그 말하거나 이슈를 다루거나 이슈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선명하신 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언제 이렇게 많이 갔나요? 국회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국회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김병주 의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란 표현을 하면서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갔거든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 상황을 제가 그 일일이 제가 이거 보면 그 말 가지고 파행할 거는 너무 많아서 참 뭐 원내대표가 의원을 향해서 하는 말도 그렇고 상대당 의원을 향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걱정입니다. 뭐 한쪽에서는 지금 지연 전략하려고 일부러 말꼬투리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품위 없는 말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약간 대치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 보기엔 좀 먹먹하죠, 이 상황.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 모멸감을 벗어나려면 굴욕을 벗어나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다수파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어딜 봐도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전략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대통령만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오히려 야당이 저렇게 압도적 의석으로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대통령 선거 우리가 이길 거고 대통령 선거 되면 우리는 뭐 나쁠 게 없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다 가지고 간다면 영남은 역풍 불어서 우리는 되게 편하다. 그런 거 아닌가. 그래도 이번에도 보면 상임위원장 7개도 다 그냥 수도권.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아니 선수도 4선에다가 수도권인데 그걸 다 가져가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국민의힘이 다수파가 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있고 민주당도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이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다 자기들 국회의원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 정권을 잡고 우리 당이 다수파가 돼서 국가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조금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전부 다인데 또 해야 되니까 유튜브 댓글쇼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본방송은 일단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더 가자고 하는데 할 얘기 없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없어도 만들어야지. 그래요? 아니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이야기.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 실제로 궁금한 게 지금 그러셨어요. 요새 국회 돌아가는 거 보면 국민의힘은 다수파 되기를 포기한 것 같고 민주당은 정권 잡기를 포기한 것 같다. 이거 부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뉴노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당을 보면 그 2020년 총선 이후에 이제 뭐 계속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고 그 대신에 그 압도성에 비해서 영남은 더 똘똘 뭉쳐서 낙동강 벨트도 그 전에는 민주당이 부산도 대구 경북도 뭐 이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2010년에 대구 경북도가 나고 부산은 뭐 누구 텃밭인지 모른다 이렇게 됐는데 맞아요. 수도권이 이제 민주당이 되면서 오히려 거기는 더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당의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고 대통령 되면 자기들이 뭐 장관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낫지 이런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진짜 150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중도 잡아야 되고 젊은층 잡아야 되고 이게 가야 된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호응하는 거 같지가 않고 이 당이 전략이 아예 없는 것 같고 민주당은 제가 글을 계속 썼습니다만 저렇게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탄핵도 하고 뭐 이번에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뭐 이제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고 장관 탄핵, 판사 탄핵도 얘기하니까
뭐 방통위원장 탄핵도 얘기하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압도성이 있는 의석에다가 대통령까지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그 집권 전략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은 다수파되는 전략을 포기한 거 아니냐. 누가 일부러 짜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국회의원들 마음속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내 생각을 하는 의석만 게, 내 의석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뭐 실제 그럴지 아닌 걸지 모르고요. 아니, 정치 전문가가 내다보는 그 개인 의견도 존중해요. 그러니까 전체 판을 보아하니 국민의힘은 영남 쪽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영남 지켜야지 혹은 정권은 국민의힘 줘야겠네라고 국민들이 움직이게 되면 견제하는 느낌으로 우리한테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그전에는요.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면 집권당이 뭐 당대표는 영남이면 원내대표는 뭐 수도권에서 해야지. 뭐 충청에서 해야지. 뭐 이런 배려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뭐 그냥 다 그렇게 가고 이번에도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고 이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충청이라든가 이런 데 좀 뭐 또 호남, 강원 이런 데도 다 배려하면서 갔는데 그런 게 지금 잘 없고 그러면 부산 같은 데서 그래도 상당히 진지를 구축했던 민주당이 선거 때 될 듯 하다가 막판에는 뭐 호남이나 수도권이 저쪽으로 다 넘어가는데 여기라도 지켜줘야지. 여기라도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막판에 낙동강 벨트는 또 다시 휙 돌아가니까 야 이런 게 혹시 두 번 그렇게 됐는데 뉴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 의도는 아무도 안 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파 전략 포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탄핵 하는데 물론 사안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과 아닌 게 갈리긴 합니다만 특히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이런 이야기는 특히 중도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검사 탄핵이 아니라 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연관된 검사 탄핵이라고 하면 이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근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핵하는 거 이거 혹시 정권 포기한 거 아니야?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거 아니야를 읽히신다. 근데 민주주의가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정치인에 대한 통제는 국민들이 합니다. 이게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통제는 사법 관료 시스템이 행정적인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법 관료 시스템은 정치권이 민주적 통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지배력이 너무 세졌어요. 이게 스마트폰 나오면서 뭐 거의 이제 압도성이 있고 그 대중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있어도 정치인 두려워하는 대중은 없어진 거니까 이게 무너졌고 국민에 대한 사법 관료 시스템의 통제력이 약했대. 이거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 이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학생들 체벌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이러니까 옛날 같지 않게 약해졌고 사법 관료 시스템에 대한 정치권의 이 통제력은 너무 세진 거예요. 아니 뭐 수사 검사 그거 뭐 탄핵해버리면 되지. 이거 뭐 수사권 뺏으면 되지. 이거 기구 없애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균형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곳곳에서 지금 고장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야 이렇게 그 현대 민주정이라는 게 뭐 공화정이라는 게 대의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관료 시스템이나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놓으면 거기 야 국회와 대통령을 같은 당에 줘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제가 민주당에는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도 보면서 돌아가는 데 상황에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 해서 정말로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사안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지만 좀 크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조언이시군요. 그거는 민심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절제를 하라는 거 할 수 있지만 그게 뭐냐면 대통령도 헌법에 나와 있는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고 이쪽도 뭐 특검이나 탄핵이나 이런 걸 남발하지 말라. 이런 게 그 책의 요지 아닙니까? 절제죠. 쓸 수 있지만 상대에 절제. 대한 간용과 그다음에 정치. 절제. 이거죠. 맞아요. 그게 정치다. 오케이. 자, 뭐 다시 정당 이야기로 좀 돌아와가지고 세부적인 이야기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부적으로 하는 거 이제부터 돌아와서 세부적으로 원론적인 약간 교과서 같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세부적인 얘기가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에서 로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슬로건을 뭐로 잡았냐면 넥스트 보수의 진보. 그건 뭐 아주 보세요. 넥스트
넥스트 보수, 그러니까 이 이후 다음 보수의 진보,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한 발 더 나아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요걸 놓고 약간 당내지 갑론을 봐. 그래요?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게, 권성동 의원도 굉장히 세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 이후에 호들갑 떨면서 좌파 어젠다를 차용하는 습관, 그거부터 버려야 된다.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세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슬로건? 저게 저 진보라는 말이 이념적 진보겠습니까? 보수의 진화라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혁신이란 뜻이겠죠. 전진 뭐. 아니 보수의 진보란 단어를 쓴 걸 갖고도 시비 걸 정도면 그 당은 끝난 거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딱 듣는 순간 네. 아이고 말장난을 잘했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보 보수, 시장 보수 이후에 그 북한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는 안보 보수, 돈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는 시장 보수 이후에 새로운 보수가 나와야 돼서 더 따뜻한 사회적 보수. 이건 뭐 유승민도 얘기하고 박세일 교수도 얘기하는데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좀 더 그 진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뭐 그 숙제인데 그걸 저렇게 이념적으로 경기할 일은 아니고 저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그 말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경기를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기독교 방송이니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먹지도 않고 병자 치료도 안 하는데 예수께서 와서 먹기도 하고 병자도 치료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해.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아니 사람 나고 이념 났지 이념 나고 사람 났습니까? 이게 이념이라는 게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좋은 거 딱 그거 좋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지. 나는 보수적이니까 이건 주장해야 되고 이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 가둬놓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가두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싸움 나게 하고. 그치. 아니 왜 이렇게 싸웁니까? 네. 왜 가두리 양식을 하려고 그래? 이거 이렇게 이 사람이 믿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뭐 바이블도 아닌데 유연하게 일감으로 좋으면 좋네. 그건 저기 진보 정치인이 말한 거지만 그건 참 훌륭한 얘기고 저도 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보수의 진보 좋네요. 아니 진보를 지키겠다고 민주당이 진보의 보수 이렇게 해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응원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만 좀 보내라. 나 이 전화번호를 지금 바꿔야 될 판이다. 이런 호소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참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 또 저 욕할 일인데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 문자 메시지 갖고 양념이다 그러고 이낙연 그 전 대표 시절에도 뭐 에너지원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뭐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뭐 과거에는 피해도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뭐 공격도 많이 당해봤고 그때는 뭐 대범하게 뭐 그런 거 하는 분들 2,000명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저런 걸 좀 일찍 얘기할 수 있었죠.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좀 두 가지 다일 거라고 봐요. 첫 번째 본인이 진짜 생활을 할 수 없다 정말 이 피로감과 이 나도 정치적으로 좀 쉬어야 되는데 이거 그만해달라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일극 체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나도 괴롭다. 나도 당하고 있다. 이게 뭐 나라고 무슨 뭐 당신들이 겪는 고통 안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 뭐 그런 거를 조금 하소연도 하고 뭐 변명도 하려는 게 들어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정치적 생각이 좀 다른 응원이든 또 뭐 반대든 역지사지 좀 해서 전부 다들 뭐 그 제도적 자제도 필요하지만 이런 행동도 조금씩은 자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뭐 더 이상 당대표 후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죠. 8월 18일 날짜는 정해졌는데. 그럼 추대합니까? 지난번에도 박용진, 강훈식 이렇게 나와서도 77% 얻었는데 그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거 댓글 쓰니까 좀 얘기를 좀 하면 옛날에 그 김상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훈홍이라고 뭐 옛날 분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그 90년대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데 그때는 김대중 그 총재와 이기택 그 대표가 민주당의 1대 주주, 2대 주주입니다. 딱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딱 손잡고 이기택 대표가 출마하고 김상현 도전자가 나서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같은 분위기예요. 이재명과 지금 나머지 비주류의 문제. 근데 그때 그 김상현 의원께서 뭐 건노감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 형님 우리도 옛날부터 비주류 해봤지만 정당이라는 건 비주류하고 주류가 3대 7, 주류가 7, 비주류가 3 정도 있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이거 해보면 이거 8대 1로 결과가 나올 거 뻔하다.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김대중에게도 안 좋고 이기택에도 안 좋고 당에도 안 좋고 형님에게도 안 좋고 나에게도 안 좋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30년 비밀 해제.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이분이 다니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까보니까 6대 4 결과가 나왔어요. 공감하니까 야야 김상현 좀 찍어줘라. 안 되겠다. 이거 8대 2는 이거 안 좋다. 이거 7대 3 만들자 하다 보니까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도 딱 보면 8대 2 나올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다니면서 이거 8대 2 나오면 이재명 대표한테도 안 좋고 민주당한테도 안 좋고 지난번에도 거의 80 넘을 뻔했는데 70인데 지금은 더 하니까 8대 2다. 이거 좀 누가 그러고 다닐지 모르죠. 그렇게 해줘야지 누군가 나올 분위기죠. 안 그러면 지금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어 당사자가 그렇게 보이죠. 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 옛날에 김상현 후보, 그러니까 지금 김두관, 이인영 후보는 안 나간 의원은 안 나간다고 출마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패널로 나가는 방송에 나오셨길래 이분이 무슨 결단을 하셨구나 했는데 안 나간다고 얘기한 것 같고 뭐 김부겸 총리 안 나오시겠죠. 뭐 그때도 뭐 가능성일 때도 안 나오셨는데 나올 리가 없고 김두관 의원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아직 안 나가는 쪽이 더 강하고 뭐 나올 가능성이 요만큼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안 나가 이건 아니지만 결심이 서면은 그때 출연하시겠다 한 걸로 봐서는 아직도 나간다 쪽은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은 정말 당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쪽도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추대가 되면 이게 좋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누가 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나와서 그 박용진 의원이 그때 나와서 막 했는데 그때 전당대회 때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도 공천 걱정 없는 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와 지난번 공천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그런 것 때문에 야 이거 누가 이거 나서겠냐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외부에서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입만 열면 민주당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걸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한번 우리가 지금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그 지점은 뭐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긴 시선으로, 먼 시선으로 보고 대통령 선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다 보고. 근데 그 얘기하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쪽이 저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안 좋고 저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국민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고. 뭐 윤 대통령 그렇다고 제가 뭐 방송이라는 데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열심히 비판을 해도 그걸로는 모자란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해도 금방 전 좌파됩니다. 말하면 저건 뭐 좌파도 됐다, 우파도 됐다, 우파도 됐다가 뭐 하루에도 수십 번. 그리고 뭐 준석 파파도 됐다가 한동훈 빠도 됐다가 안철수 빠도 됐다가 뭐 무슨 얘기하면 오세훈한테 줄 섰다 그랬다가 뭐 받아들이세요.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일면으로 전부 다 저 같은 사람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다 그 일리 있는 비판이긴 한데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이거는 좀 그 집권 전략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있다라는 것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 분들 말씀처럼 워낙 대통령 지지율 낮고 총선도 막 참패했고 이쪽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강한 힘이 실린 거 맞고 또 압도적인 당원들 지지로 이렇게 뭐 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 볼 수도 있지만 멀리 보면 여기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항상 그 먼 쪽을 바라보면서 당원이 아닌 분들의 시각도 2번, 3번 돌아보며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민주당은 이럴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당권 대권 분리 조항도 어제는 단서 조항으로 사실상 사문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는 신호로 보였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선거법 이제 10월 중에는 1심이 나올 거 같아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야 간의 충돌도 어쩔 수 없고 민주당 내의 분위기도
이 그 달라지면 안 경직성을 된다. 풀지 못할 거기 때문에 아마 경쟁자들도 이거 금년 정기국회 그 1심 판결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좀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안 나오셨는데 저는 나오셨으면 했고요. 정말 민주당 후보들은 이인영 의원 포기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도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얘기는 저는 일리 있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나설지 잘 모르겠는데 나서서 뭐 무슨 얘기를 그분이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안 나설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한 15명? 15명이 지금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이 당대표 후보는 아무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데 최고위원은 15, 지금까지 나온 사람만 15명. 그래요? 네, 대박이 났어요. 그럼 이제 찐명 그 인증 대회가 되겠군요.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아요. 우리 최고위원 그렇죠. 쪽이. 알겠습니다. 꼬르륵 소리 누구냐고 최지재님이 물어보셨는데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제가 왜냐면 새벽 일찍 일어나잖아요. 제가 3시 반에 기상이거든요. 이 시간까지 굶고 있다 보면은 이 시간쯤이면 배가 많이 고픕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못한 얘기 있나요? 김서영 PD, 우리 질문해야 되는데 못한 거 있어요? 다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예.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이거 하나 질문 들어왔네. 정무장관직 신설. 요게 뭐 국회를 통과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만든다는 거거든요. 정무장관직. 저는 궁금한 게 이미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정무장관은 왜 또 만들어야 하는가? 혹은 뭐 필요한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참모입니다. 비서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격이 완전히 다르고 정무장관은 야당의 그 카운터 파트너예요. 그러면 원래 이 카운터 파트너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옛날엔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게 있고요. 총재 시절에는 그건 뭐 아주 최고 위급이고 그 밑에 이제 원내 총무란 게 있는데 지금 원내 대표들이 이거 원래 하는 거죠, 여야 간에. 그렇죠. 근데 지금 대결 구도잖아요. 네.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개적인 원내 대표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내 대표들끼리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뭐 풀고 이룰 수 있는 너무 대결 구도니까. 지금 전쟁 국면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양쪽의 외교부 장관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유엔에서 싸우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따로 좀 비밀 대화를 좀 어디선가 좀 한적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하는 역할이 정무장관이죠. 정무장관. 공식적인 건 아니고 뭐 본인들이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얘기해서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당대표한테 전달할 수 있는 관계.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라고 보면 뭐 대표하고 생각이 늘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관계가 있다는 뭐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이 카운터 파트너다. 그러면 정무장관은 정성호 의원의 옛날에 원내 수석 때 카운터 파트너였던 뭐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정무장관으로 해서 따로 이거 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대표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뭐 김태우 의원처럼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야당과도 말이 통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한테도 그 얘기를 잘 전달해서 이거 설득도 할 수 있는 분들 뭐 어떤 분은 뭐 장제원 전 의원은 어떠냐 그러는데 뭐 그 어떤 분이 됐든 그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우선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 적어도 저 사람 정도면 대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입도 무겁고 뭐 자기 얘기 섞어서 하는 사람 아니고 야당과의 소통. 장제원 의원이 야당 쪽에서 뭐 잘 소통이 되는 분이세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당 내에서 아니 그분 좀 실패의 상징 아니냐 지난 2년간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무장관을 정말 대통령이 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뭐 사실 그건 없어도 사실은 뭐 야당 대표를 존중하고 만나고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보내서도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뭐 굳이 뭐 만든다고 하면 정말로 이게 그냥 쇼가 아니라 진짜 한다면 조금 그 뭐 개헌 얘기까지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한 라인을 좀 따로. 정무수석하고 정무장관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역할이. 네, 그렇죠. 역할이 다르죠. 근데 뭐 하려고 하면 정무수석이 못 합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무수석은 어쨌든 그 약간의 뭐 공식성도 좀 있고 좀 이렇게 부담되잖아요. 대통령 참모니까 말 한마디도. 그러니까 정무장관은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편하죠. 그래요. 대등한 관계에서 그냥
카운터 파트너로서 그냥 뭐 모든 얘기를 다 그냥 한번 해보고 뭐 그게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중요한 건 정말 만든다고 하면 누구를 거기에 임명하느냐가 중요하겠네. 그걸 보면 어떤 진정성, 진짜로 뭔가 협치를 하려는 느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알 수 있겠네. 저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대로 어떻게 더 갑니까 계속.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질문 끝? 더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커피 나누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간이다. 내가 아이고. 한 두 분 드릴까요 오늘은? 전 딱 보여서 좀 골라주세요. 후회 없는 인생분 드리겠습니다. 길게. 박성민 대표님 누구누구빠 얘기 나오는 거 보니 공정하게 비판하고 공정하게 칭찬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오늘도 명강이 잘 공정하게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집에 가면 반성 많이 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 들어도 싸지. 아니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뭐라고요? 솔직히 그런 점은 좀 있지. 솔직히 안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래도 아니 사모님이 제가 보니까 완전히 지켜보니까 사모님이 객관적이에요. 완전히 객관적 냉철한 네. 모니터 요원이신 것 같아요. 네. 계속 다 챙겨 보시면서 네. 인사는 이렇게 해라, 손은 이렇게 흔들어라, 이것까지 다 지금 코치해 아니 주시는. 민주당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완전 뭐 객관적인 그렇게 모니터. 얘기하죠. 최대한 냉철한. 사실은 대표님한테 뭔가 지적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것까지도 와 이거 사모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남편하고 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고맙습니다. 또 한 분 더. 제가 또 할까요? 네. 박성민 대표가 깜짝 정무장관 발탁은 제가 추천하라는 뜻인가요? 대표 가라고 된 박성민 대표 르르입니까 이게? 이게 참 이게 정무장관의 박성민? 아니 그거 아니 박성민 대표가 깜짝 정무장관 발탁 대표 가. 제가 추천하는 뜻이겠죠. 가니까. 그래도 이분 HJ 분 드리겠습니다. HJ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때는 모르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분들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예, 제가 언제 진짜 CBS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진짜? 딱 그거 안 돼요. 법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될 리가 있나? 돼요? 당연하죠. 되면 큰일인데 돼요? 안 된다고 해야지 됩니까? 저희 완전 환영이에요.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그럼요. 이분들 커피는 그냥 직접 쏘시면 돼요. 저희 그래요? 명단 넘겨드리면 되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쫙 그동안 봤더니 이분들은 이거 제 개인 팬 말고 제 개인 팬 말고 김현정 뉴스쇼의 진짜 찐팬이다. 그리고 합리적 주도 세력이다. 그리고 양쪽 그러니까 이 양세력이 저렇게 제가 양세력이 저렇게 많다는 거에 절망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극단 세력을 싫어하시고 극단 세력이 저렇게 많은 거에 합리적으로 가자는 분들 그런 분들이다라는 거 추려주시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날짜를 적자. 날짜를 잡죠. 몇 명 할까요, 제가? 몇 명까지 드시겠어요? 최소 100명은 너무 작게 보는 건가? 아니 잠깐 이거 스타벅스 쿠폰이야. 쿠폰이 얼마예요, 요즘? 스타벅스 쿠폰 비싸. 4,500원이에요. 그 100명이면 얼마예요? 잠깐 잘 생각하세요. 지금 약속 일단 하지 마시고 100명이면 너무 비싸. 제가 여기 나오는 일회 출연료는 그냥 딱 기부할게요. 제가 일회 출연료. 그거 정도에서 딱 정해주시면. 일회 출연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가? 명수는 다음 주에 말씀하시고. 더 해도 돼요. 더 해도. 이분 왜 이러시죠? 지금 사모님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통 커요. 통 커. 오늘 이 얘기하고 나면 거예요. 100명이 뭐고 일회 출연료가 뭐냐. 하질 말든가. 되게 통 크시구나. 네. 오케이. 말을 하지 말든가. 그게 뭐냐. 그럴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저는 진짜 제가 쫄았어요 지금. 제가 쫄았어요. 다른 걸 떠나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진짜 정치가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 합리적으로 그런 분들의 이런 분들 얼마나 이 친구들하고도 다 의절했을 거고 가족들끼리 정치 얘기도 못할 거고 이게 뭐 어디 가서 이게 뭐냐.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어디 가서 내 열변을 터면 내가 얘기해도 임마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도 다 됐는데 이거 말도 못하는 분들 많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적 주도 세력을 응원하는 의미로 명수는 다음 주에 발표하되 날짜는 그럼 여름 특집으로 우리 할까요? 뭘 여름 당장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주 할까? 바로 그냥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로 해서 여러분 들어오세요. 잘 챙겨서 들어오세요.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날짜도 박았습니다. 숫자 상관없어요. 제가 쫄아가지고 그래요. 지금 걱정돼가지고 제가 가족회의 한번 하고 오세요.
우리 딸이 뭐라 그럴 순 있어. 그거 나는 그거 저기 스타벅스 커피 그거 카드 하나만 안 만들어 주면서 그럴 수 있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오케이. 약간 제가 놀래가지고 진짜 멋있다 박성민. 오케이 여기까지 약속을 받으면서 오늘 건 지금 다 쏜 거죠. 오늘 거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화면 2분할 해주시고요. 사모님 잘 봐주세요. 이쁘게 하실 겁니다. 굿바이 인사. 종이 어디 갔어? 자, 박성민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